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16장 산염기 평형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 산염기 평형은 보통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어학 책에서 한 챕터에 다 담지를 못하고요. 두 챕터에 이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공부하는 브라운 일반어학 책도 이렇게 16장과 17장 전반 부분이 이렇게 산염기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16장을 공부하고 다음에 이어서 17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6장에 대부분의 내용이 있고 17장에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16장이 쉽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7장이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내용들은 이 앞에 기본 개념을 막 무자비하게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출제도 많이 되고 많은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산염기 평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물론 기본 개념이 바탕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적정곡선입니다. 적정곡선. 여러분들이 이 앞에 걸 다 공부하고 적정곡선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러면은 마치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주 그냥 이런 기본 개념들이 조그맣게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특별한 계산 없이도 금방 직관적으로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적정 곡선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계속 올라가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막 힘들게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염기 평형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맨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꽂는 거죠. 바로 이 적정 곡선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것만 정복을 하면은 산염기 문제는 뭐 거의 90%는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기출 문제에서 적정 곡선의 출제율이 굉장히 높죠.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은 밑에 개념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크게 산염기 평형이 일반어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이 산염기를 좀 어려워해요. 그 어려워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일반어학이 이렇게 물질의 구조 파트랑 물질의 변화 파트로 되어 있다고 했죠. 자,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 서 있어요. 16장. 여기는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전에 공부했던 화학 평형이죠. 15장 화학 평형. 화학 평형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어떠한 반응이든지 상관없이 평형이라는 것과 평형상수라는 그 기본 개념이 나왔었죠. 15장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모든 반응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15장의 이 평형 개념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에 하나하나 적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 일반어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반응들은 몇 가지 없어요. 주로 이제 전부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산염기 반응,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침전이 형성되는 침전 반응, 그 다음에 착화물이 만들어지는 착화물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 15장의 평형의 개념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산염기 반응에다가 이 평형 개념을 적용하는 게 16장과 17장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평형의 개념을 산화환원에다 적용을 한다.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전기화학입니다. 20장. 근데 산화환원에서는 K값이 굉장히 커요. 평상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K값을 그냥 직접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갖는 델타 G값 아니면 델타 G값의 이제 다른 얼굴인 기전력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침전에서는 어떨까요? 역시 평형의 개념을 침전 반응에다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KSP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7장 뒷부분에 나오고요.
또 착화물 평형에 대해서도, 이 착화물 반응에 대해서도 평형상수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KF라고 합니다. K 포메이션, 생성상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적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산염기 반응에선 그럼 평형상수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그냥 간단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히 보면요, 물이랑 관련된 KW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산이랑 관련된 KA, 약염기랑 관련된 KB. 이건 이제 물질들마다 다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양성자산 경우에는 KA1, 그냥 K1이라고도 해요. KA2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KA를 다른 식으로 변형한 pKa 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16장에 서 있는데 무엇을 밟고 서 있냐면은 15장을 밟고 서 있습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평형의 개념을 산염기 반응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산염기를 어렵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화살표입니다. 요거. 평형의 개념을 산염기에다 잘 적용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산염기 평형이 일반화학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봤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학생분들이 산염기를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형의 개념을 산염기 반응에다가 잘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생겨요. 요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산염기 평형을 어렵게 느낍니다. 왜냐면 산염기는 엄청나게 많은 K값들이 나왔죠. 아까도 보셨듯이. 그 모든 K값들을 아주 그냥 손에 만지듯이 이해를 해야지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산염기 반응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형의 개념을 산염기 반응에다 적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도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등장인물이라고 쓸게요. 산염기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산과 염기, 그런 애들이겠죠. 근데 걔네들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걔네들의 성격을 알아야지 걔네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걔네들의 성격만 알면은 걔네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산이나 염기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보세요. 마치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몰라요. 걔네들의 관계를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걔네들끼리 왜 싸우고 왜 좋아하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스토리가 왜 저렇게 진행이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산염기평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격이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결국은 또 그것도 K값이에요. KA로 설명이 되고 KB로 설명이 되고 뭐 pKa로 설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이 평형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등장인물들이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물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강한 산이죠. 강한 산의 대표 물질은 HCl입니다. 그리고 강한 염기의 대표 물질은 NaOH죠. 그리고 약한 산이 있어요. 아세트산인데 뭐 HAC라고도 하고 그냥 편의상 HA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염기의 대표 물질은 암모니아가 되겠죠. 그리고 H 플러스를 2개, 3개 내놓을 수 있는 다양성자산이 있는데 뭐 탄산이라든가 H2CO3 아니면은 인산, H3PO4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얘네들 말고도 다른 산과 염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런 애들이 대표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등장인물들이 많아도 주연은 몇 명 없잖아요. 그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 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짝산과 짝염기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의 성격을 잘 알면은 짝산과 짝염기의 성격도 다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개 있습니까? 7개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 있는 분자들이나 이런 물질들에 대한 성격만 잘 이해를 하면은 얘네들이 왜 그런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평형에 도달을 하는지 내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산염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까요? 자, 평형을 산염기 반응에다 적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죠? 산염기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잘 의식을 하면 되겠죠. 아, 여러 가지 산염기 반응이 가지는 평형의 의미, 평형상수의 의미. 그리고 만약에 산염기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평형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장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등장인물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적정곡선이에요. 적정곡선.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될 게 바로 적정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6장과 17장에 걸쳐서 일반화학에서 이 산염기 평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1에서는 산과 염기에 대한 간단한 정의입니다.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아레니우스 정의, 브랜세드 로리 정의, 뭐 루이스 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화학에서는 브랜세드 로리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단서 없이 그냥 산과 염기다 그러면은 일반화학에서는 브랜세드 로리 산과 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후에는 하나하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물이 나와요. 물. 물은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산이면서 아주 약한 염기예요. 그런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 H+의 농도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척도인 pH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등장인물들 센 산, HCl 같은 애들이 등장하고요. 100% 해리되는 애들입니다. 또 센 염기, NaOH 같은 애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약한 산, 뭐 여러가지 아세트산이나 여러가지 산들이 나오고 이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K값이 바로 Ka입니다. Ka라는 것은 그 약한 산이 얼만큼 강한지 약한지에 대한 척도예요. 이제 물에 대해서는 KW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약한 염기는 뭐 암모니아 같은 애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얘네들에 대해서도 KB라는 요런 그 평형 상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의 K랑 그 짝염기의 KB는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K랑 KB를 곱하면 KW가 나오는 그런 관계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염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과 염기를 적정을 이제 만나게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은 염과 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염 자체를 물에 녹여도 산염기적 거동을 하게 되고 이거는 뭐 앞에 내용만 알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16점 10과 11은 약간 곁가지예요. 16.9 다음에 바로 이 17.1 내용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어떤 물질의 화학 구조를 보고 걔가 산으로 작용할지 염기로 작용할지 아니면은 강산일지 약산일지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분자의 그 관상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루이스산과 염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게 되겠습니다. 일반화학에서는 루이스산 염기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기껏 해봤자 뒤에 나오는 배유화합물 거기서 잠깐 나오는데 유기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유기화학에서는 뭐 루이스산과 염기 관점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다 루이스산과 염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16장의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장과 17장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요. 16장은 등장인물들이 그냥 하나하나만 나옵니다. 기껏 해봤자 물하고만 상호작용을 해요. 물에 녹아있는 강산, 물에 녹아있는 약한 산, 물에 녹아있는 약한 염기 이런 것들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17장은 뭐냐? 이제 얘네들끼리 막 섞이는 거예요.
약한 산과 강한 염기가 섞이기도 하고, 약한 염기랑 센 산이 섞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약한 산과 약한 염기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예, 센 산과 센 염기가 섞일 수도 있고요. 얘네들끼리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상황이 복잡할 것 같죠. 예, 실제로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하면은 얘네들이 아무리 섞인다고 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주 투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유언 효과라는 것은 이 뒤에 얘네들이 섞였을 때의 거동을 이제 설명하는 그냥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완충요행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완충요행이라는 것은 약산과 그 짝염기가 비슷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약산과 그 짝염기가 섞여 있죠. 예, 섞여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염기 적정은 말 그대로 막 섞는 겁니다. 예,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이제 그게 어떠한 산염기적 거동을 보이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정 곡선을 잘 이해를 하면은 대부분의 산염기 문제를 적정 곡선을 이용해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정 곡선을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되는 적정 곡선의 점을 찾아요. 세 번째 그냥 풀면 됩니다. 거의 계산 없이 금방 풀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과 염기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